자, 봅시다. 요 쌤이 뽑아줄 때 본문 아니고 207페이지부터 뽑아줬는데 우리 자습서 207페이지부터 볼 겁니다.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향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 앞에 교과서 그 단원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 우리 한국 문학이 어떻고 저떻고 그 다음에 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어떻고 저떻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활용을 좀 망망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이번 시험에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대부분 다 현대 작품이라서 그렇고 고전 문학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들을 좀 이제 선생님이 활용해가지고 물어볼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무엇을 한국 문학이라고 하는데? 라고 하면은 자, 한국인이 한국어로 한국인의 사상과 정서를 얘기한 걸 한국 문학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공무도화가 봐봐봐. 글자 뭘로 적혀 있어요? 한자로 적혀 있어요. 제가 야산 독서당도 마찬가지야. 향가 생각해 보세요. 찬기파랑도 가도 그렇고 여러분들 작년에 읽었던 제 막내가도 보세요. 한자로 적혀 있단 말이야. 맞지? 기본 표기는 한자야. 그 한자에서 해석된 게 본문에 적혀 있는 거지. 그래서 맨날 옆에 한자 같이 적혀 있잖아. 기억 안 나요? 자, 그래서 그럼 그 한자로 적혀 있으면 그 한국어야? 기본적으로 기록된 문자는 한국어가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문학들, 공무도화가나 뭐 제가야산 독서당이나 뭐 제막내가나 찬기파랑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 문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얘기하면 결국은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냐면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학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어요. 제가야산 독서당이랑 공무도화가를 바탕으로 보자면 물의 역할이 비슷해요. 뭔가 우리가 이 땅에 같은 땅에 살았던 민족의 어떤 역사로서 같은 걸 공유하고 있는 어떤 의미, 그런 걸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형적 의미라고 합니다. 원형적 의미. 그래서 이 물이 가지고 있는 원형적 의미가 비슷하다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막내가 생각해보세요. 제막내가라는 작품이 있고 김소월의 진달래꽃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본 적이 있는 학생도 있고 없는 학생도 있을 텐데 고려가요 중에 가실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얘네들을 묶으면은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무엇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 이 한의 정서라고 하는 정서를 이제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계승되고 있거든. 그런 점에서 공무도화가나 이제 찬기파랑가 이런 것들을 한국 문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면, 자, 문학이라고 하는 건 언어로 형상화하는 예술이라는 점에서 무엇을 띱니까? 보편성을 띈다는 거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구라든지 어떤 자신의 고민이라든지 의지 이런 것들을 문학이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 보편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문화에서도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보편성에 해당한다면 특수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굉장히 특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특수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제 남북 분단이나 이런 거는 그냥 이제 그 수많은 예시들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아까 이야기했던 한의 정서 이런 것들 있지. 이런 것들도 이제 뭔가 한국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 모두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별과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한다 라는 점에서는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외국에도 다 이별과 같은 사랑 노래들이 있어요. 맞지? 그러면 그런 것들은 보편성이겠지만 거기서 좀 더 나아가가지고 그 이별의 감정이 한이 되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소월의 시에서 보면은 이 자리에 선체 돌이 되어도 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겠다라고 하는 시가 있거든요. 초혼이라고 하는 시.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선체 돌이 되어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기에 나오는 이 돌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정서야. 이 자리에 선체 돌이 되어도가 혹시 뭘 인용한 건지 압니까 여러분들? 어릴 때 읽었던 전래동화나 이런 데 보면 만부석 설화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바다 건너 떠나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다가 그 자리에 선체로 돌이 돼서 죽은 여자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럼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설이잖아. 맞지? 그럼 그런 것들은 뭐야? 우리나라 문학의 어떤 특수성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우리 문학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지금 이 단원에서 이제 배운다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무도하가라고 하면 이 도하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강을 건너다. 이거 예전에 나랑 수업했던 학생들 저기 자습서에 이게 필기 적혀 있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필기 적혀 있으면 그냥 적혀 있는 대로 보면 돼. 너는 왜 안 적혀 있지? 있어요. 아, 그래?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공무도화가를 배울 때 크게 이제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문학의 흐름인데 왜 흐름이 중요하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기록된 문학으로 가장 오래된 건 공무도화가야. 공무도화가는 이제 우리 지금 한반도로 따지면 고조선 시대의 문학이라고 하거든요. 고조선? 그러면 못해도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에서 3000년 전 그 사이야. 2000몇백 년 전이야. 그때 이제 있었던 노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좀 굉장히 오래됐다는 느낌이 좀 들겠죠. 자, 그래서 그것이 그냥 입에서 입을 통해서 구전되다가 노래로 계속 불리다가 어느 시점에 한자로 기록된 거예요. 한문으로 기록됐어요. 그래서 그 기록되기 전까지는 계속 입에서 입으로 노래로만 부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특징인데, 자, 이게 왜 이 시만 가지고 있는 특이한 이제 저기 특징이 되냐면 우리 고대 가요라고 하는 부르는 것이 지금 기록으로 남아 있는 건 4개가 있어요. 4개가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구지가, 황조가, 그리고 정읍사,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4개를 얘기를 하거든요. 이 4개 고대 가요는 기본적으로 아주 오랜 옛날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죠. 진짜 너무너무 옛날이기 때문에 그때 고조선 그때 당시에는 부족 생활을 다들 하고 있었단 말이야. 맞죠?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부족 생활을 하던, 그러니까 막 신석기 시대, 그러니까 고조선이 여러분들 신석기도 아니네. 고조선 여러분들 언제 건국됐는지 압니까? 무슨 시기에? 청동기. 맞습니다. 고조선은 청동기 국가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 뭐 물론 고조선 초기는 당연히 아니겠지, 후기겠지. 고조선이 역사가 되게 길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옛날이라는 거야. 그럼 그때 당시에 향유하던 문학이란 어떤 종류의 것들이었느냐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때 당시의 문학들은 전부 노래의 형태였어요. 노래로서 불렀단 말이야. 그러면 그 노래를 왜 불렀는데? 라고 하면은 다 같이 불러야 되는 거였어. 나 혼자 부르는 게 아니고. 아주 힘든 일을 하는 노동요의 개념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모든 부족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게 제사를 지내는 거야. 제물 바치고 불 피워가지고 하늘 쉽게 빌고 비 좀 내리게 해달라, 뭐 이런 것들. 전부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집단적으로 주술적인 것들에 대한 노래를 하는 게 특징이었어요. 그때 당시 부족 생활이었고 문명이 발달하기 전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간이 계속 이제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지금 시대의 문학은 이런 집단 주술적인 노래 당연히 있긴 한데 뭐가 더 많아? 자기 개인의 노래를 하는 게 더 많다고. 맞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이 흐름 안에서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예술에서 원시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시 예술의 형태에서 개인적 서정을 노래하는 요 흐름의 중간에 과도기에 있는 작품이 공무도화가, 그 다음에 저기 황조가, 그 다음에 정읍사,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구지가는요, 집단 주술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왔던 시기로만 보자면 요 과도기의 시기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공무도화가 제일 오래됐으니까. 근데 집단 주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에서 자, 우리 모든 인간 다 지금부터 한 번에 바꾸자, 해, 둘, 하나 딱 하면 바로 바뀌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천천히 그 넘어가는 흐름에서 이것도 섞여 있고 이것도 섞여 있는 그런 시대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 시대의 문학이 바로 요 4개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개인적 서정을 노래한다는 점에서 일단 이
특징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바로 물의 의미입니다. 자, 이 시에서 이 물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이 공무도화가에만 나오는 의미가 아니고 어디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 이후에 우리 한국 문학의 전통에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원형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아주 오래된 노래들 같은 경우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배경 설화를 가지고 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배경 설화를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 자, 고조선에 광리자고라고 하는 뱃사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광리자고라고 하는 뱃사공이 어떤 사람을 보게 되느냐? 요 백수광부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백수광부는 으쌰,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머리가 하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 그 사람이 머리를 풀고 병을 들고 물을 건넙니다. 근데 생각해봐. 여기에 배를 저어서 가고 있는데 누가 걷고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사람이 걸을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깊은 강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를 지금 이 미친 사람이 강을 자기가 걸어서 건너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지금 큰일이 났단 말이죠. 자, 근데 지금 이 미친 사람의 아내가 뒤에서 쫓아오면서 소리치면서 막 말리는 거야. 근데 말렸는데 말렸어, 못 말렸어? 못 말렸어. 거기서 걸어가다가 떠내려갔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마침내 물에 빠져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무엇을 가져왔느냐? 이 공후, 악기죠. 자, 공후를 타면서 공무도화가라는 노래를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노래를 막 부른 거야. 노래를 불렀더니 그 모습을 모두 누가 보고 있었어? 광리자고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야. 광리자고가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자, 그래서 노래 소리가 너무 구슬펐어요. 그렇게 노래를 다 마치고 나서 아내도 맞아서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광리자고는 자기가 집에 돌아와가지고 누구한테 얘기하느냐? 이 아내 여옥에게 그 광경과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옥이 슬퍼하며 그 공후로 그 소리를 본받아서 악기를 연주해서 노래를 부른 겁니다. 그럼 잘 봐봐. 이 시에서 실제 화자는 누가 실제 화자야? 백수광부의 아내가 실제 화자야. 그리고 실제 화자가 이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걸 광리자고가 보고 자기 집에 가가지고 아내한테 쪼잘쪼잘 얘기해서 아내가 또 방광 울면서 악기를 쳤다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통 뭘로 낚시를 많이 하냐면 요 여옥이요, 이 시에 화자가 되면 안 됩니다. 쌤, 노래 부른 거 아니에요? 노래 불렀지. 근데 지금 공무도화가 하고 나서 옆에 뭐라고 적혀 있어? 백수광부의 아내라고 적혀 있잖아. 화자는 백수광부의 아내거든. 근데 여옥은 누구의 아내야? 광리자고의 아내야. 그래서 안 맞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노래를 들으니까 눈물을 흘리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여옥이 그 소리를 이웃 여자 여용에게 전하니까 이 노래를 공부인이라고 이제 불렀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구전되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어졌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게 이제 배경사라고. 자, 이제 내용 한번 보면, 자, 우리가 보통 이 줄수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몇 구? 4구. 요 글자 수를 뭐라고 얘기하는데? 4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4언 4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있다가 제가 야산 독서 나가는데 걔를 보고 한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한시. 그럼 이것도 한시예요? 이거 한시 아닙니다. 알겠죠? 왜? 한시는요, 한시로 쓰려고 자기가 의도적으로 써야지 그게 한시야. 얘는요, 의도적으로 얘를 이렇게 쓴 게 아니고요, 노래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거의 그냥 1000년에 가깝게 불리다가 나중에 기록할 매체가 없어서 기록을 한 거야. 이해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한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형태로 따지면 4원 4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4원 4구의 한시다라고 하면 한시는 틀린 말이야. 알겠죠? 근데 4원 4구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 맞는 말이야. 알겠죠?
자, 다시 이제 위로 올라가서 보자면, 자, 님아 물을 건너시 마오. 여기 있는 물.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다음,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가신님을 어이할고. 자, 지금 이 시는요, 이렇게 네 개만 필기할 게 있고 나머지 필기할 게 없어요. 학교에서 혹시 이 물 세 개의 물의 속성을 각각 다르게 얘기하시던가요? 아니면은 다르게 하지 않고 그냥 하나로 퉁쳐가지고 물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시던가요? 얼마 안 됐잖아, 한지. 자신 없어? 수학여행 가기 전에 그냥 정신 맞지, 그냥 학교에서 수업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고전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너무 중요한데. 다르게 얘기를 하셨어요? 각각 다르게 필기를 했어. 자, 그러면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 물을 건너지 마오에는 어떤 정서가 담겨 있어? 님을 걱정하는 마음,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이거 사실 물뿐만 아니라 이 문장 전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요겁니다. 님은 기어이 물을 건너시네. 요게 여러분들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별, 그 다음에 단절을 상징하죠. 자, 우리 한국 문학에서 물을 가장 많이 쓰는 건 요걸로 제일 많이 씁니다. 맞죠? 왜 규원가에서도 보면은 이 화자가 자신의 남편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도대체 우리 님과 나 사이에는 무슨 약수라고 하는 강이 가려져 있길래 오지 못하는 곳, 뭐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 이 약수, 이 물도 마찬가지로 우리 둘을 단절짓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제 가야산 독서당도 마찬가지야.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내가 속세 소리가 너무 싫으니까 이 주변을 자기가 뭐 했다고 얘기해요? 물로 둘러버렸다고 얘기하잖아. 그럼 둘러버렸다라는 거 역할이 뭔데? 끊는 거잖아. 속세랑 나랑. 이해되죠? 똑같이 단절의 역할이란 말이야. 자, 그래서 그 단절의 역할의 이미지를 어떤 가지고 있는 물이 우리 한국 문학에서 사실 내가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요거는 죽음을 상징해요. 근데 요거는 학교에서 얘기 안 하시는 선생님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죽음을 왜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으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거지. 근데 그게 왜 원형적이게? 물 하면 혹시 죽음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안 들어. 왜 들까요? 여기서는 물이라고 하는 게 자연이잖아, 그치? 자연이야, 자연물. 여기 이때 나오는 물이 수돗물은 아닐 거 아니야. 정수기에 나오는 물도 아니고, 맞지? 여기 있는 물은 뭔데? 바다, 강이야. 이해돼요? 자, 바다랑 강에 있는 이 물은요, 우리를 휩쓸잖아. 우리 살 수 있어, 없어? 없어. 자연은요, 우리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이야 그게 가능하지. 그때는 자연은 아주 거대한 존재였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는 어떤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원형적으로 봤을 때. 알겠죠? 그래서 뭐 그런 의미가 좀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꼭 아니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간에 물에 휩쓸려 돌아가셨다라는 점에서 죽음을 상징하기도 한다. 자, 그 다음에 가신님을 어이할고 라고 할 때 이제 우리가 한탄과 체념의 정서다라고 얘기하는데, 체념이 뭐라고 했어? 체념이 무슨 감정이라고 했습니까? 나영아. 그쵸, 받아들이는 거. 수용이야, 수용. 알겠죠? 체념이 좀 약하면 수용이고요. 체념이 좀 강하면 뭔데? 수능이야, 수능.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근데 체념은 저항을 안 한 건 아니야. 체념은 선생님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싫어서 어찌됐건 멀리하려고 견디고 싫어하고 멀리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힘으로 되돌릴 수 있어, 없어? 없어서 받아들이는 게 체념이야. 님이 떠내려 갔는데 이거 다시 되돌릴 수 있냐고요?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가신님을 어이할 거라고 하면 한탄은 어떤 감정인데? 슬픈 거야, 슬픈 거. 님이 죽었잖아. 내 남편을 잃은 것에 대한 슬픔이라면 체념은 뭔데?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한탄과 체념의 정서가 드러난다.
자, 다음 넘어가서 제가야산 동서남 보겠습니다. 요거는 한시야. 근데 지금 여기에 몇 글자야? 가로로 7글자죠. 자, 그래서 7원 줄수 4줄. 자, 그래서 7원 4구의 한시다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7원 4구의 한시는 본 적 있죠? 저기 저거 춘향전에서 봤었죠. 금준미부는 뭐 저기 천인혈이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한자 네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렇게 반복돼 있잖아. 그럼 걔네도 7원 4구의 한시거든요. 자, 그런 것처럼 요것도 이제 말 그대로 한시는 왜 한시냐면 한자만 쓰였다고 해서 한시야? 아니야. 왜 그런데? 향찰도 한자로 쓰였어. 근데 향찰을 향가라고 하잖아. 왜 그런데? 문법이 달라서 그래요. 향가는 우리말의 문법을 가지고 있거든. 중국인한테 가가지고 향차를 읽히면 무슨 말인지 1도 몰라요. 맞지? 근데 요거는요, 중국인한테 가가지고 읽히잖아요? 이해해요. 왜? 어법이 중국, 그러니까 한문의 문법으로 쓰인 거거든. 그럼 한문의 문법으로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얘를 한국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뭔데? 한국 문학의 전서와 전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알겠죠? 물의 의미가 지금 연결되잖아. 단절의 의미, 단절의 의미. 맞죠? 자, 그 다음에 속세를 멀리하고 자연 속에 들어가서 속세에 번잡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태도 언제 많이 드러나요? 조선시대 때 엄청 많이 드러나잖아. 그러면 이 최충원의 노래가 어디까지 전승이 됐다는 거야? 조선시대 때까지 전승이 됐다는 거거든. 이해돼요? 그리고 실제로 최충원은 조선시대 때 약간 히어로 같은 존재였죠. 전설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을 가지고 고전 소설의 주인공으로, 마치 유충렬처럼 주인공으로 만들어가지고 쓴 소설도 있어요, 여러분들. 최고운전이라고 해서. 이 최치원의 호가 고운이거든. 자, 그래서 이 최치원의 어떤 이 문학에서 담겨있는 정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이후로도 우리 한반도에 계속 계승되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얘를 한문의 문법으로 쓰였지만 우리 한국 문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내용을 한번 보자면, 내용을 보기 전에 이 최치원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학교에서 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에요? 학교에서 최치원이 누군지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그럼 작품 안 읽었어? 그냥 본문만 하고 넘어가시는 편이라서? 대충 하신다고? 대충 하신다고? 그러면 근데 최치원 그래서 누군데? 아는 사람. 이미 나한테 한번 들은 사람도 있고. 어릴 때 위인전 안 봤어요? 위인전? 맞아. 해운대 맞아요. 또 해운대 얘기는 학교에서 해줬어? 그러니까 그 해운대 얘긴데, 해운대는 그 최치원 인생의 최대 말년 이야기고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응? 이 사람은 이게 통일신라 사람이었죠. 삼국시대 신라가 아니고 통일신라. 그렇죠? 자, 통일신라 사람이었는데 그 통일신라 신분 제도가 어떻게 됩니까? 골품제. 오. 자, 통일신라 신분 제도는 골품제였죠. 골품제. 그래서 골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 어떤 신분이었어? 귀족. 그 귀족은 맞는데 골 이름이 뭐였어? 그래서 성골과 진골이 있었죠. 성골이 더 높아, 진골이 더 높아? 성골이 더 높아, 진골이 더 높아? 성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왜 공감할지 잘 모르겠는데, 왜 운동선수들 중에 보면은 이제 한 팀에서 어릴 때부터 유스 팀에서부터 해가지고 그 팀의 성인팀, 그 팀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평생 동안 그 팀에 이렇게 한 팀에서만 이렇게 뛰는 운동선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성골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그게 뭐냐면 뿌리부터 애초에 뭐라는 거야? 그 근본이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성골이 근본이고요. 진골은 뭔데? 그러면 이 성골 혈통에서 파생된 사람들이 이제 진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까지만 어떤 직위를 가질 수 있었어요?
귀족과 같은 지위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귀족이라는 말은 없었고 귀족은 사실은 저기 서양에서 온 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귀족 사회를 가지고 있었던 국가가 뭐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를 통일했던 국가 중에 우리나라 통일했던 국가 몇 개 되는지 보고 자 통일신라랑 고려까지가 귀족사회입니다. 통일신라랑 고려까지가 귀족사회라서 내가 귀족사회는 어떤 사회가 귀족사회라고 했어요? 귀족이 아닌 존재가 귀족이 될 수 없어야 귀족사회야. 원래 근본은. 이해돼요? 물론 서양에서도 원래는 그랬지만 나중에는 뭐 바뀌고 뭐 부르주아 나오고 뭐가 되고 무너지고 막 시대가 지나면 당연히 그렇게 되지. 그런데 초기에는 절대 넘어설 수 없었어요. 귀족이 아닌 사람은 귀족이 될 수 없었어. 고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족이 아닌 호족이 아닌 사람은 호족이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 고려에서 너무 이제 호족들끼리 고여가지고 고인물에서 문제가 너무 많이 생기니까 고려 후기로 넘어가면서 이제 과거 제도를 실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호족이 아닌 사람은 호족이 될 수 있게 된 건데 기본적으로는 신분 제도 자체는 귀족 제도입니다. 그래서 자, 이 품에서 가장 높게 올라갈 수 있는 품은 뭐였는데? 육두품이 끝이었거든. 신분이 낮은 사람은 여기가 끝이었어. 그렇죠? 근데 최치원은요 5살에 이미 한문을 다 떼고요 12살에 당나라로 유학 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한문을 5살 때 다 뗐다고.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신라에서는 그냥 최고의 문장가다라고 막 전국에서 유명한데 최치원은 절대 여기로 편입될 수가 없는 거야. 신분이 너무 천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냐면 당나라로 유학을 가는 거야. 12살에. 나는 여기서는 내 뜻을 펼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가서요. 당나라에서 꽤 오래 삽니다. 꽤 오래 살고요. 당나라에 있는 과거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당나라 마을 사또가 돼요. 마을 수령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있는 지역 말고 다른 지역 두 지역에서 갈등이 심하게 벌어진 거야. 서로 막 전쟁하고 싸울 정도로. 근데 그거 갈등을 아주 탁월하게 해결해가지고 당나라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본투비 어디 사람이야? 신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디로 가고 싶어? 신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그래서 그 신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노래한 게 바로 추야우중이라는 시거든. 여기 안 나오지만. 자, 그래서 신라로 다시 돌아왔다. 신라로 돌아온 이후가 이 작품이야. 신라로 돌아왔는데 여전히 자기는 무엇에 대한 욕심이 있어? 중앙정치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 근데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냐면 당나라에서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최치원에 대해서 저 사람 해도 된다? 안 된다? 아니다. 근데 그러면 전통이 무너진다? 어쩐다? 저 사람 뛰어나다? 아니다. 사실은 굴하다. 말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래서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모든 광경을 봤던 최치원이 이제 어떻게 한 거야? 나는 중앙관리로 나아가지 않겠다. 그냥 모든 속세의 것들을 버리고 다 어디로 들어가 버리겠다. 자연 속으로 들어가 버리겠다. 속세는 너무 시끄러워 라고 하면서 이제 들어간 노래가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미친 듯이 섞어 돌고 겹친 돌들 울리는 소리다. 자, 이 울리는 소리는 무엇의 소리입니까? 물소리죠, 물소리. 깊은 산골에 강상류쯤에 물이 엄청나게 세게 막 내리잖아요. 굽이 치면 이 물이 돌을 때리는 소리가 너무 커서요.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이 막 말을 해도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물소리가 아주 세거든요. 크거든. 자, 그래서 지척, 바로 옆이죠. 지척 간의 이야기도 분간하기 어렵구나. 자, 그래서 이게 지금 환경이죠, 환경. 화자가 놓여있는 환경인 거야. 지금 산속에 물이 너무 세게 굽이 쳐서 말소리도 안 들리는 거죠. 자, 다음 옳고 그름, 시비소리. 내 귀에까지 들릴까봐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시비소리. 시비소리가 뭔데? 이 사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소리를 말하거든. 시는 옳을 시자, 비는 아닐 비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소리가 시비소리야. 그러면 누가 옳고 그름을 따졌는데? 이 사람들이. 해도 된다 안 된다 뭐 하다 저 하다 쟤는 뭐 어떻다 천하다 귀하다 이런 식으로 떠드는 이 소리가 너무 고통스러웠던 거죠. 자,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릴까봐. 그 말은 뭐야? 지금 얘를 굉장히 피하고 싶다는 거겠지. 일부러
흐르는 물로 하여금 온 산을 감싸게 하였구나라고 해서 자 지금 흐르는 물로 온 산을 감싸게 한다라는 이 표현이 실제로 실행을 할 수 있는 말이야 없는 말이야? 실제로 실행할 수 없어. 사실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산 주변에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맞죠? 근데 그거를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내가 일부러 했다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어? 자연물의 주관적 변용이라고 한다고 했죠. 내가 내 맘대로 바꾼 거야. 이 자연물이 이 주변의 산을 둘러싸게 했다라고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의 이 시비하는 소리를 바로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속세의 소리라고 얘기할 거야. 자, 그래서 이 속세 소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내비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 두 줄은요, 외적 상황, 요 두 줄은요,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경 후정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경치를 먼저 보고 정서를 나중에 느낀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 물이라는 존재. 이 단원이 그러면 생각해봐. 공무도화가랑 제가야산 독서당이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유가 뭔데? 뭐 때문인데? 물의 역할 때문이거든. 옛날 노래라서요? 아니야. 사실 이 노래가 쓰였던 당시랑요, 공무도화가 쓰였던 당시는요, 그 연도로 따지면 차이 엄청 많이 나요. 왜냐면 이거 신라 후기잖아. 통일신라니까. 맞지? 그리고 이제 고려시대 넘어오기 직전이라고. 그럼 생각보다 문명화가 되게 많이 되어 있던 시기야. 공무도화가랑 시대 차이 많이 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원에 같이 묶여있는 이유 뭐야? 물의 역할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아까 공무도화가도 그렇고 제가야산 독서당도 그렇고 물의 역할에 뭐가 있다? 단절이 있습니다. 근데 방향이 달라. 화자가 저 대상을 단절하고 싶어서 둘렀다고 얘기하는 거야. 맞지? 근데 공무도화가는 뭐야? 단절되고 싶었어? 안 되고 싶었어? 안 되고 싶었어. 외부 상황에 의해서 단절된 겁니다. 단절당한 거지. 물에 의해서.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물을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절을 시키는 수단이야. 근데 공무도화가에서 화자는요, 단절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님과 내가 서로 단절이 된 거기 때문에. 알겠죠? 단절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또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11페이지에 요거 체크 좀 해줍시다. 대조적 의미의 시어가 등장하죠. 자, 그래서 화자가 있는 산이라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상 시비소리가 있습니다. 산, 세상뿐만 아니라 자, 잘 보세요. 물소리, 시비소리. 민우 저기 요 자석 써 있어? 없어? 물소리랑 시비소리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대조적인 의미죠. 이건 필요 없겠다. 저 지금 끝났다. 다음 거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이 물의 역할 여러분들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봐봐봐. 요거 하나만 보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뭐 민우 지금 없지만 이거 별로 중요하진 않은데 아까 쌤이 지금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맞죠? 자, 한문으로 쓰였어. 근데 창작 주체 누구야?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이야. 최치원이니까. 맞죠? 자, 그 다음에 내용, 한반도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근데 기록은 뭘로 기록이 됐어? 한자로 기록됐어. 자, 근데 무엇을 가지고 있다? 한국 문학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밑줄 안 꺼도 돼요. 별로 안 중요합니다. 그냥 알고만 있으세요. 그래서 한자로 기록됐지만 한국 국민정음이 창제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창제된 작품이다, 한국 문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
넘어가서요. 저거 그 다음 프린트 페이지가 뭐냐? 주몽신아 뭐라고? 242. 이거 그냥 저번에 필기했던 거 그냥 그대로 쓸게요. 자 봅시다. 주몽신화는 여러분들 건국신화입니다. 건국신화. 건국이 뭔데? 나라를 세우는 거야. 자,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 이번에 이제 주몽신화, 뭐 당군신화 이런 것들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학교들이 많았는데 일단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건국신화라는 것이 왜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쉽사리 설명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이야기를 좀 하자면 봐봐. 건국이야. 나라를 세웠어. 그게 이제 하나의 신화가 되었어. 이야기일 거 아니야. 맞지? 서사가 있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서사는 누가 읽어요? 누가 읽을까요? 그렇지.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읽어야 되냐면 백성들이 읽어야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더 나아가 봐. 백성들이 읽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은 반드시 어때야 될까요? 내용은 반드시 어때야 될까요? 읽고 나면 무슨 감정이 들어야 될까요? 제야 242페이지. 자부심. 오케이. 자부심. 자부심이 들어야 돼. 내 나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들으면 뭐가 돼야 되냐면 일단 가슴이 웅장해져야 돼. 막 가슴 속에서 막 두둥 이런 게 울려야 된다고. 내가 이런 민족이라니 뽕이 차야지. 들었는데 뽕이 안 차잖아. 그러면 나라 떠나가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건국 신화의 서사는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봐도 마찬가지고요. 저기 뭐 다른 민족의 신화, 뭐 아프리카 신화를 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건국 신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하는 측면이 있죠. 높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뭘 할 수 있을까요? 나라가. 그때 당시에는 뭘 많이 했어요? 전쟁을 많이 했잖아. 생각해봐. 전쟁 나가면 다 죽어요. 근데 왜 나가는데 전쟁을? 우리 민족이 저들 민족보다 더 뛰어나다는 생각이 없으면 나가가지고 내 목숨 못 바친다고. 이해돼요? 정신적인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 정신적인 철학이 어디서 오는 건데? 여기서 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안 되다면요 내 목숨을 바쳐서 전쟁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다 도망가지 전쟁 시작하면.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민족을 하나로 이제 똘똘 뭉쳐주는 역할을 좀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국 신화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신성한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무엇을 많이 부여합니까? 신성성을 많이 부여하지. 자, 그래서 이 신성성을 부여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당시 민족이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 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민족의 삶이 어땠는지를 알 수 있어. 후대 사람들이 읽을 때. 그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다른 교과서 이번에 그 외국 신화가 또 이제 그 저기 당군 신화랑 같이 이제 묶여가지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남아프리카 신화였나 하여튼 그런데 걔는 하늘 위에 있는 존재야. 나라 세운 애가 하늘 위에 있는 존재인데 천상에서 이제 너무 장난꾸러기야. 죄를 지었어. 그래서 하느님이 야 너 내려가서 이제 인간 세상 내려가서 살아. 이게 인간 세상에 내려가서 사는데 너무 잘 사는 거야. 이제 하느님 너무 뿌듯한 거지. 여자도 내려줘. 이제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아. 그러고는 이제 이 배꼽에 하늘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 걔를 이렇게 탁 끊어버려. 그럼 이게 그게 뭐야? 탯줄을 끊는 것 같은 느낌이겠지. 그렇죠? 그러고는 이제 독립된 인간이라는 존재로서 이제 그 인간 세상에 살아가는 뭐 이런 신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걔가 하늘 위에서 직업이 뭐였는지 알아요? 목동입니다. 왜 목동인데? 그 나라가 그 민족이 그 남아프리카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유목하면서 살았기 때문인 거야. 유목민이니까 걔 직업이 뭐였던 거야? 목동이었던 거야. 하늘 위에서. 이거 여러분들 그 주몽신화에 그 내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정확하게 내가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주몽신화가 버전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제 어느 버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버전에서 보면은 주몽의 어머니인 유화가 마지막에 주몽 보고 떠나라고 할 때 곡식 3개를 쥐어서 주거든요. 그게 말 타고 도망간단 말이야.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이 버전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곡식의 씨앗 3개를 이제 이 주몽한테 주는 이 장면이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우리는 농경 사회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런 것들이 이제 신화에 다 담기는 거거든. 당시 민족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가? 그러면 이 고주몽 신화에서 또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할게요? 고구려 민족들. 고구려 민족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야? 말 타는 거. 그다음 뭐야? 활 쏘는 거. 그거 누가 다 잘했는데? 주몽이 다 잘했잖아. 주몽이 건강한 말 잘 골라가지고 어떻게 했어? 잘 도망쳤잖아. 그다음 두 번째는 뭐야? 화살. 태어나자부터 뭐 파리에 날아다니는 파리가 보기 싫어가지고 파리를 쏴서 죽였다네. 맞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당시 민족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요소라는 게 담겨 있는 거야.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그 다음에 주몽 신화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어요. 유일한 특징. 우리나라 신화 중에서. 건국 신화는 기본적으로 주인공이 중요한 것도 맞는데 나라도 중요하거든. 결국은 어떻게 나라를 세우게 됐는가가 중요한데 이 주몽 신화는 특이하게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영웅 일대기적 구성을 가지고 있죠. 그게 매우 특이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건국신화는 서사가 중요하게 하다기보다는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얼마나 신비스러운 사람인지가 중요하거든. 맞죠? 단군 한번 생각해볼래? 단군의 엄마가 누군데? 곰이야, 곰. 단군의 아빠가 누군데요? 잘 모르죠? 그렇죠. 환웅입니다. 환웅. 어릴 때 책 좀 읽었구만. 자, 환웅이야. 환웅의 아버지가 누굴까요? 천신은 맞아요. 이름이 있어. 환인이었죠. 환인이었는데 환인은 하느님이었습니다. 하느님. 그러면 단군은 엄마는 곰이고 할아버지는 누구야? 하늘이야. 이해되죠? 자, 그래서 그런 신성한 혈통을 받았다라는 걸 강조를 엄청 많이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당연히 신성한 혈통을 받았다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뭐도 중요하냐면 이 주몽이 얼마나 영웅적으로 갈등을 이겨내고 왕이 되었는가도 되게 좀 중요하게 담겨있는 신화 중에 하나야. 그래서 얘가 특이한 겁니다. 알겠죠? 자, 한번 볼게요. 내용부터 보자면, 자,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랍니다. 고구려가 있기 전에는 부여가 있었죠. 그렇죠? 부여란 나라가 있었죠. 왜 웃는데? 자, 고구려는 곧 졸본 부여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지금의 화주라고도 하고 성주라고도 하나 모두 잘못된 것이래요. 졸본주는 요동 경계에 있는데, 자, 국사 고려 본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답니다. 자, 시조 동명성제. 동명성제가 누군데? 주몽이죠, 주몽. 우리가 이제 동명성왕이라고도 부르고 황제처럼 부를 땐 동명성제라고도 부르죠. 자, 그래서 동명성제는 성은 고씨고 이름은 주몽이랍니다. 자, 이에 앞서 북부여의 왕 해부르가 동부여로 피해가 살았는데, 자, 부르가 죽자 금화가 자리를 이어받았대요. 자, 그래서 자, 봐봐. 원래는 부여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주몽도요 실존 인물이긴 할 거 아니야. 주몽이 맞지? 주몽이 실존 인물이긴 할 건데 그러면 주몽의 원래 국적은 어디였어? 부여였습니다. 부여 사람이었는데 죽을 위기를 이겨내고 왕이 되어서 굉장히 영웅적이었던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원래는 부여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부여가 사실 땅이 엄청 넓었거든요. 여러분들 아는지 모르겠지만 고구려가 세워지고 나서도 부여는 꽤 오랫동안 남아있었어요. 자, 그래서 부여가 있었고 이 부여의 동쪽 지역인 동부여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동부여로 해부르가 피해가서 살고 있었답니다. 해부르가. 자, 근데 해부르가 죽고 금화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죠. 그럼 금화가 왕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금화는 그때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사정을 모르니 그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한 여자는 유화고요. 유화는 물의 신 하백의 딸입니다. 자, 어떤 사연이 있었느냐라고 봤더니 동생들과 놀러 나왔을 때 한 남자가 나타나 자신이 천신 하느님의 아들 해모수라고 하면서 웅신산 아래의 압록강가에 있는 집으로 유혹하여 사적으로 통하고
저를 버리고 떠나가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쓰레기죠. 만나고 그냥 하루 데이트하고 그냥 잠수 탄 거 아니야. 잠수 이별 당한 거죠. 유아가. 자, 그래서 잠수 이별을 당했어. 근데 문제는 뭐야? 아빠 허락 없이 남자를 만나버렸네. 그때 당시에.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등짝 스매시 맞아야지. 자, 그래서 부모는 제가 중매도 없이 다른 사람을 따라간 것에 대해서 꾸짖는 거야. 그래서 이곳으로 귀향을 보내서 살도록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버전 말고 다른 버전에는 왜 유하가 어떤 모습으로 이제 그 우발수에 있었냐고 돼 있냐면 하백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유화의 주둥이를 길게 늘여서 물고기처럼 만들어가지고 저기 우발수에 보내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혼을 내서 보낸 거죠. 자, 그리고 그렇게 있는 이 유화의 모습을 누가 발견했어? 금화 왕이 발견한 겁니다. 자, 금화는 이상하게 여겨서 유화를 방 안에 남몰래 가둬놨어요. 그래서 방 안에 남몰래 가뒀더니 햇빛이 유화를 이렇게 따라옵니다. 유화를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녀가 몸을 피하자 따라와서 또 비추었대요. 이게 바로 뭔데? 신성성이죠. 신성성. 유화는 계속 햇빛이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뒤에 뭐 합니까? 이로 인하여 임신했다고 돼 있잖아. 그러면 이로 인해서 임신했고 거기에서 나오는 아이는 무엇의 전기를 받은 아이인 거야? 태양의 전기를 받은 아이인 거야. 맞지? 그러면 이런 점에서 이 태양의 전기를 받은 아이가 나중에 어차피 주몽이 될 거니까 태양의 전기를 받았다라는 점에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하늘과 또 무엇도 숭배했다. 태양도 숭배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태양 숭배 모티프, 그 다음에 천신 숭배 모티프가 전부 드러나 있는 거죠. 자, 알을 하나 나왔어요. 자, 알을 나왔다는 게 지금 난생화소, 그러니까 난생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나는 이제 계란할 때 란자죠. 알에서 태어났다 이 말이야. 알에서 태어난 모티프라고 해서 난생 모티프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혹시 기억납니까? 난생설화. 이거 여러분들 난생설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세웠던 사람 한번 생각해봐. 우리나라에서 나라를 세웠던 사람 누구 있어? 에이, 한 명씩 돌아오면서 강민 아는 사람 얘기하세요. 나라 세운 사람. 우와, 오케이. 대종 오케이. 그다음. 주몽 오케이. 이성계. 이성계 오케이. 강제토. 강개토 대왕이 무슨 나라를 세워요 이 사람아. 강개토 대왕이 주몽의 손자잖아요. 주몽의 후손이잖아. 맞지? 강개토 대왕은 아니죠. 또 나요. 오케이. 태조왕건 오케이. 그다음 민우. 점점 줄어들죠. 야, 이승만 나라를 세웠다고 봐야 될까? 진짜 애매하긴 하다. 근데 초대 대통령이긴 하지만 지가 나라를 세웠나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때는 이제 국민의 나라니까 우리 모두가 세웠다고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제2 또 소위 박학거세. 오케이. 박혁거세. 또 강민. 백제는 누가 세웠게요? 온조왕이 생겼죠. 그 노래 기억 안 나요, 여러분들? 백제 온조왕. 그것도 기억 못하면 어떡해. 야, 그 노래만 외워도 한국사 30편 넘게 나온다며. 1절부터 5절인가까지 다 외우면. 저기 뭐냐. 이제 한 명 더 남았다. 가야를 세운 사람 누굽니까? 가야를 세운 사람. 구지가의 주인공이기도 하죠. 김수로 왕이죠. 김수로 왕. 자,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얘기할 사람이 누구냐면 김수로 왕, 온조왕, 주몽, 박혁거세 이 네 명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다 아래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언제 때 사람이야? 삼국시대 때 사람들이잖아. 삼국시대 왕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이 네 사람이요, 여러분들 나라를 세운 것도 공통점이지만 아래서 태어난 것도 공통점이야. 굉장히 우리 한국 문화의 어떤 좀 전통이라고 볼 수 있겠지. 국적은 다르지만 같은 민족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 생각을 벗어날 수 없는.
없었던 거지. 그럼 물어봅시다. 알에서 태어나고 왜 알에서 태어나게끔 자꾸 그렇게 했는데 실제로 알에서 태어났겠냐고. 아니잖아. 근데 왜 알에서 태어났다고 얘기했을까요? 알에서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상징적 의미가 뭘까요? 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네요. 알에서 태어났다는 것의 특징. 알에서 태어난 존재다. 왜 대단한데? 알에서 태어난 존재가 나라를 세웠다. 이게 왜 이렇게 신성하고 왜 이렇게 우리 이 신화 안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일까요? 나라도 다른데 민족도 다른데. 일단 첫 번째, 알에서 태어나려면 알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고 태어나야 돼요. 맞지? 자, 그래서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딱딱한 알 껍질을 깨고 태어난다라는 점에서 기존의 틀을 깬 존재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기존의 압박, 뭐 또는 기존의 법, 기존의 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깨고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대단한 거야. 그 다음 두 번째, 나라를 세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무엇을 만든다? 새로운 틀을 만드는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알에서 태어난 존재의 어떤 설화는요, 요 난생설화는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어요. 기존의 틀을 깬 존재가.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좀 볼 건데, 여러분들도 수시로 대학 갈 때 한국사 등급 필요해요. 다른데. 감점 요소로 그 4 이상 되면 감점 얻는 거야? 3 이상? 4 이상? 보통 4 이상이라는데. 그러니까 너네 그 예술 전공 말고 다른 일반 그냥 수시 애들은 4등급 이상 되면은 그냥 그거라던데. 뭐 문제 없는 것 같던데. 저희는 잘 모르겠는데 5등급 되지 않을까요? 5등급? 5등급이면 20점 이상인가? 나 한국사 잘 못하지? 진짜? 아, 너네 이번에 지금 한국사를 하고 있어? 네네네. 아, 그러면 그럼 뭐 그때도 좀 잘 치겠네. 딱 그 배우고 있는 학기 때는 잘 치잖아. 그 다음 학기 되면 바로 그냥 맞아요. 점수 한 10몇 점 이렇게 되고. 걸려요. 아니 내가 이게 왜 하냐면 얼마 전에 그 고3 수업 하는데 걔네 이제 수능 6개월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럼 그때 5월 모의고사 지난주에 5월 모의고사 쳤거든. 5월 모의고사 치고 나서 막 얘기하는데 자기 한국사 다 찍었다면서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능이 6개월 남았는데 한국사를 다 찍는 게 말이 되나? 잘 공부 안 했대. 왜 안 하냐니까 나중에 자기가 할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미뤘대요. 그럼 지금은 안 해. 그러니까 나중에 할 걸로 이러면서 또 이제 미루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역사 회피하는 거지. 할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야, 니네 근데 한국사 어차피 범위 엄청 넓어가지고 좀 개꿀 아니야? 이랬거든. 이러면서 매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같이 풀었거든요. 같이 풀었다고요? 33분 나오던데 나. 오. 그래서 이 정도는 뭐. 진짜 몇 초예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왜 33점이 나오냐면 결국 오지선다잖아.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난 자세한 거 기억이 안 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치대도 알고 다 아는데 뭘 모르냐면 예를 들어서 정약용 이러면 대동법 이런 것들이 기억이 잘 안 난단 말이야. 1번, 2번, 3번, 4번, 5번 있으면 3개는 무조건 아니더만. 둘 중에 하나인데 둘 중에 하나 잘 찍으면 25점은 기본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풀었대나? 아니, 물론 아는 것도 있지만 헷갈리는 게 더 많았어요. 근데 다 둘 중에 하나 헷갈리던데. 둘 중에 하나가 답이고. 그렇게만 해도 야 30점 나오더라. 제가 점수 받을게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면 한국사 그 고대부터 해서 지금 이번 학기에 현대까지 다 끝내는 거야? 2번에 나눠서 해요? 다른 학교는 2번에 나눠서 하던데. 근데 지금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저희 뭐지? 거의 9년대? 너 근현대가 언제부터 근현대인지 알아요? 저희 1800 뭐라고요?
네. 아, 심리학력 하고 있어? 그럼 그년대로 넘어오고 맞네요. 그럼 그 전에 그거 다 했어 벌써? 네. 얼마나 초스피드로 한 거야 그러면? 저 그래서 뭐지 엄청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거 같은데. 개꿀. 오. 그렇죠. 몰라 치는 좀안 되겠다.